서울의 심장부라 불리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굽어보는 선진그룹 본사 사옥의 최상층 대회의실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 침묵의 무게는 수십억 원이 오가는 계약서보다 더 무겁게 임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강도진 회장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구조조정 명단과 횡령 혐의가 적힌 내부 감사 보고서를 가볍게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맞은편에 앉아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는 재무담당 이사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고 그의 시선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날카롭고 빈틈이 없어 보였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곳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도진이 입고 있는 짙은 네이비색 수제 정장은 그의 냉철한 성격을 대변하듯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되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그 소리는 회의실의 정적을 깨트리는 파열음과도 같았다. 당신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여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내연녀에게 외제차를 선물하는 동안 우리 그룹의 하청업체 직원들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치명적인 오판이자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도진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리듯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큰 키와 압도적인 위압감의 이사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도진은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다는 듯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하려다 멈칫했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 단 3점뿐인 한정판 시계였고 그는 이내 시간을 확인하는 대신 차가운 표정으로 비서실장을 향해 손짓하며 이 자리에서 즉시 해임 절차를 밟고 법무팀을 통해 횡령액 전액 환수와 형사고발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도진의 뒤로 절망에 찬 이사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긴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다. 한편 같은 시각 도심의 또 다른 랜드마크인 미래그룹 계열의 최고급 호텔 프라이빗 라운지에서는 한여름이 지루함을 참지 못한 표정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그녀의 맞은편에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장남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자신의 배경을 늘어놓고 있었다. 여름은 우아하게 세팅된 머리카락과 명품 브랜드의 신상 원피스를 입고 완벽한 재벌가 상속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이 가식적인 상황에 대한 혐오와 피로가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자신이 최근에 구입한 요트와 갤러리 경매에서 낙찰받은 그림 이야기를 끊임없이 떠들며 여름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그녀에게 그 모든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질리도록 봐왔던 일상의 일부분일 뿐 전혀 흥미롭지 않은 주제들이었다. 여름은 테이블 밑으로 살짝 주먹을 쥐었다 펴며 끓어오르는 인내심을 다잡았고 예의 바른 미소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말씀 도중에 끼어들어 유감인데 저는 요트보다는 한강 오리배 타는 것을 더 좋아하고 미술품 경매보다는 길거리 캐리커처가 더 예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당신과 대화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당황한 남자가 무례하다며 얼굴을 붉히며 일어서려 하자 그녀는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가볍게 목례를 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호텔 로비로 걸어 나오는 그녀의 뒤를 따라 수행원들이 급하게 붙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그들을 물리치며 오늘은 혼자 있고 싶으니 차는 대기시키지 말고 다들 퇴근하라고 명령했다. 화려한 회전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온 여름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입가에는 해방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1시간 뒤 서울의 화려한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재개발 예정지 구석에 위치한 허름한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두 남녀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수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도지는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벗어던지고 무릎이 나온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 뚜껑을 접어 젓가락 받침대를 만들고 있었고, 여름 역시 우아한 원피스 대신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머리를 대충 묶은 채 편의점 김밥 포장을 뜯고 있었다. 그들의 주변에는 고급 승용차 대신 배달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녔고, 클래식 음악 대신 편의점 입구에서 울리는 알림음이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생기 있어 보였다. 오늘 김 부장 그 인간이 또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는데 진짜 넥타이로 목을 조르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어. 내가 이놈의 회사를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니까. 도지는 젓가락으로 라면 면발을 휘저으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는데, 사실 오늘 그가 목을 조르고 싶었던 것은 무능한 임원들이었고, 회사를 때려치우기는커녕 그룹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여름 앞에서 그는 영락없는 중소기업 만년 대리로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다. 여름은 입안 가득 김밥을 우물거리며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고, 그녀 역시 오늘 있었던 맞선 자리를 진상 고객을 상대한 아르바이트생의 고충으로 교묘하게 바꾸어 맞장구를 쳤다. 나도 오늘 진짜 최악이었어. 카페 사장이란 사람이 갑자기 와서는 매출이 떨어졌다고 알바생들 탓을 하는데, 자기가 커피 맛없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꼴이 아주 가관이더라니까. 여름은 분통을 터뜨리며 라면 국물을 들이켰고, 도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귀엽다는 듯 피식 웃으며 자신의 삼각김밥 하나를 그녀 쪽으로 슬쩍 밀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서로를 흙수저 동지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이 허름한 편의점 앞이야말로 그들이 쓰고 있는 무거운 가면을 벗고 평범한 인간으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도지는 여름이 국물을 마시다 사레가 들려 기침을 하자 황급히 등을 두드려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는데, 그 손길에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오빠는 요새도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기웃거리는 거 아니지? 내가 말했잖아. 우리 같은 개미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절대로 못 이긴다고. 그냥 적금이나 붓는 게 최고라니까. 여름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잔소리를 시작하자 도지는 뜨끔하며 시선을 피했는데, 사실 그는 오늘 오전에도 수천억 원 규모의 해외 펀드 투자를 결정하고 온 참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고,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움직이는 자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느라 순간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도지는 화제를 돌리기 위해 편의점 유리창에 붙은 신상품 맥주 포스터를 가리키며, 저거 사개에 10,000원이라는데 우리 오늘 사치 좀 부려볼까 하고 제안했고, 여름은 눈을 반짝이며 좋다고 소리쳤다. 맥주 캔을 따는 청량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건배를 외치며 캔을 부딪혔고, 시원한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과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도지는 문득 여름의 손목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차고 있는 낡은 가죽 시계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사실 그 시계는 여름이 빈티지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받은 희귀 아이템이었지만, 도진의 눈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낡은 시계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안쓰러운 모습으로 비쳤다. 그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튼튼하고 좋은 시계를 하나 선물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맥주를 들이켰고, 여름 또한 도진이 신고 있는 낡은 운동화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편의점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도진의 눈매가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저 차가 자신의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차량과 동일한 모델임을 알아차렸다.
도진은 황급히 몸을 돌려 여름을 등지고 앉으며 후드를 깊게 눌렀었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는데 만약 여기서 비서에게 들킨다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게 될 것이 뻔했다. 차량은 편의점 앞을 천천히 지나가며 속도를 줄였고 도진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 차는 편의점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갔고 도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맥주 캔을 움켜쥐었다.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그래? 빚쟁이라도 쫓아온 사람처럼. 여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고 도진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아니 그냥 아는 사람하고 비슷한 차가 지나가서 그 사람한테 돈 빌린 게 좀 있거든 하고 둘러댔다. 여름은 측은한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며 혀를 찼고 돈 문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며 자신의 지갑을 뒤적거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도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라도 보태서 급한 불은 꺼. 오빠 힘든 거 보면 나도 마음이 안 좋아. 도진은 여름이 건넨 돈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는데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과 호의가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묘한 따뜻함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편의점 사장님이 분리수거를 하러 나오며 젊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산다며 혀를 끌끌 차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집 방향이 반대라며 버스 정류장 앞에서 헤어졌지만 사실 두 사람 모두 버스를 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도진은 여름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골목 뒤편에 숨겨둔 최고급 스포츠카로 향했고 여름 역시 반대편 골목에 대기시켜둔 기사가 있는 리무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에 올라탄 도진은 트레이닝복 주머니에서 여름이 준 1,000원짜리 지폐들을 꺼내 소중하게 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핸들 위에 얼굴을 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름 또한 리무진의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화려한 네온 사인이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도진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려 마음이 심란해졌다. 그녀는 옆자리에 놓인 명품 가방 속에 편의점 영수증을 몰래 집어넣으며 이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감을 느꼈지만 지금 당장은 그 불안감보다 도진과 함께하는 그 소박한 시간이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고 비정했지만 그 불빛들 어딘가에 자신과 같은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진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발신자는 전략기획실장이었으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마자 다시 차가운 회장의 말투로 돌아가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내일 오전 회의 안건인 미래그룹과의 합병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 내용을 들으며 도진의 표정은 다시금 냉철하게 굳어졌고 그는 내일 회의에서 미래그룹 측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들 전략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방금 전 편의점 앞에서 환하게 웃던 여름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공격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다. 서울의 아침은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으로 시작되었고 선진그룹의 전략기획실은 다가오는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입찰 경쟁을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였다. 강도진 회장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조감도를 응시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는데 그의 머릿속은 이미 경쟁사인 미래그룹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 거대한 사업권을 독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참모진이 준비한 보고서의 허점을 가차없이 지적하며 볼펜을 테이블에 내리찍었고 그 소리에 회의실에 있던 수십 명의 엘리트 직원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그룹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먹거리였기에 도지는 그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고 특히 경쟁 상대인 미래그룹의 상속녀가 최근 경영 일선에 나서며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첩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미래그룹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약점이라도 찾아내라고 지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편 미래그룹의 본사에서는 한여름 상속녀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 밑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고모이자 그룹 내에서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반대파 세력은 이번 프로젝트 입찰 실패를 빌미로 여름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이번 일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여름은 선진그룹의 공격적인 인수 합병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밤새워 법률 검토 보고서를 읽었고 재무팀장에게 방어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선진그룹의 사옥을 노려보며 저 오만한 강도진 회장이 자신의 회사를 집어삼키게 두지는 않겠다고 다짐했고 반드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해가 저물고 도시가 어둠에 잠기자 두 사람의 치열했던 하루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다시금 허름한 변장이 시작되었다. 도지는 피로에 찌든 얼굴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낡은 야구 모자를 눌러쓴 채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잠시 후 헐렁한 후드 티셔츠를 입은 여름이 편의점 봉투를 달랑거리며 나타났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낮 동안 겪었던 살벌한 비즈니스 세계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여름은 봉투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꺼내며 오늘 아르바이트 사장님한테 또 혼났다며 입을 삐죽거렸고 도지는 나무젓가락을 뜯어주며 그 사장놈은 눈이 삐었나 보다며 너처럼 일 잘하는 알바생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며 거들었다. 그때 도진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비서실장의 이름이 뜨고 있었는데 그는 당황하여 떡볶이를 떨어뜨릴 뻔하며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여름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도지는 빗독촉 전화라며 받으면 기분만 잡친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선진그룹의 해외 법인에서 긴급한 결제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여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고 그녀 역시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고모가 보낸 긴급 호출 문자였다. 여름은 엄마가 잔소리하러 전화한 것 같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 때문에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떡볶이를 입에 넣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회사 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며칠 뒤 국내 재계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선 가면 무도회가 도심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고 이 자리는 표면적으로는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행사였지만 실상은 각 그룹의 정보가 교환되고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교의 장이었다. 도지는 칠흑 같은 턱시도를 입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은색 가면을 쓴 채 행사장 입구에 들어섰고 그의 곁에는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그들의 의중을 떠볼 생각이었기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장내를 훑어보았다. 반대편 입구에서는 여름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깃털 장식이 달린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는데 그녀의 우아한 자태는 단번에 좌중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 역시 선진그룹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긴장된 마음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오케스트라의 왈츠 선율이 흐르자 사회자는 파트너를 바꿔 춤을 추는 시간을 알렸고 운명처럼 도진과 여름은
홀 중앙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서로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의상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손끝이 닿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도지는 자신의 파트너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편의점 앞에서 맡았던 여름의 샴푸 냄새와는 다른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였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채취가 묘하게 겹쳐졌다. 여름 또한 도진의 단단한 어깨와 손을 잡는 악력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고 특히 그가 턴을 할 때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까딱이는 모습이 편의점에서 젓가락을 돌리던 동네 오빠의 모습과 겹쳐 보여 혼란스러웠다. 춤을 추는 동안 두 사람은 가면 뒤에 숨어 서로의 정체를 탐색하려는 듯 은유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도진이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화려한 파티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빈 강정 같지 않느냐고 냉소적으로 물었다. 여름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맞장구를 쳤고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진실을 감추고 있지만 때로는 그 가면이 더 편할 때가 있다고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도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며칠 전 공원에서 들었던 여름의 목소리와 톤은 다르지만 말투가 비슷하다는 생각에 미간을 찌푸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여름 역시 도진의 날카로운 눈빛이 낯익어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만약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그 백수 오빠라면 여기 있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음악이 절정으로 치닫고 춤이 격렬해지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좁혀졌고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다. 도진은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 순간 회장의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와 귓속말로 긴급 상황을 알렸다. 미래그룹 측에서 선진그룹의 입찰 제안서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있다는 정보를 언론에 흘리려 한다는 보고였고 도지는 즉시 표정을 굳히며 여름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급히 자리를 떴다. 여름 역시 고모 측 인사가 선진그룹 임원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파트너의 손을 놓고 반대편으로 사라졌는데 홀에 남겨진 두 사람은 방금 전까지 느꼈던 강렬한 이끌림의 여운 때문에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호텔을 빠져나온 도지는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방금 전 춤을 췄던 여인의 잔상을 지우려 애썼지만 손에 남아있는 그녀의 온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여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은 지금 뭐 하냐는 평범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다. 한편 여름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진의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그녀는 방금까지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며 지금 편의점 알바 끝나고 집 가는 길이라고 거짓 답장을 보냈다. 두 사람은 각자 대한민국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연인으로 돌아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1차 프레젠테이션 현장은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와 다름없었고 수많은 취재진과 업계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진그룹과 미래그룹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도지는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미래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며 경쟁사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뽐냈고 청중들은 그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에 매료되어 박수갈채를 보냈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여름은 도진의 공격적인 개발 계획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환경과 상생을 강조하는 감성적인 전략으로 맞불을 놓았고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보이지 않는 칼싸움을 벌였지만 그 누구도 어젯밤 가면 무도회에서 춤을 췄던 파트너가 바로 눈앞의 적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냉담한 인사를 건네며 지나쳤는데 도진은 여름의 당당한 태도가 묘하게 거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자임을 깨닫고 경계심을 높였다. 여름 역시 도진의 거만한 태도 뒤에 숨겨진 치밀함과 열정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가 단순히 돈만 아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사실에 긴장했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고 그 찰나의 순간에 어젯밤 무도회에서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들은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며 각자의 대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니 두 사람 모두 우연히 같은 층의 비상계단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도진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비상계단으로 나와 담배를 꺼내 물었고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누군가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름이었고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다 때려치우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짓고 싶다고 푸념하고 있었다. 도진은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하마터면 라이터를 떨어뜨릴 뻔했는데 그것은 분명 매일 밤 편의점 앞에서 듣던 그 목소리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숨을 죽이고 계단 난간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곳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3세 한여름이 쭈그리고 앉아 구두 뒤축을 만지작거리며 투덜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도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지만 분명 그녀는 한여름 상속녀가 맞았고 동시에 자신의 가난한 여자친구 여름이기도 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도진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배신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에게 흙수저라고 말하며 컵라면을 얻어먹고 1,00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던 그녀가 사실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기업의 오너 일가였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되찾고 조용히 뒷걸음질 쳐 계단을 빠져나왔는데 그의 심장은 분노와 혼란으로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한여름에 대한 모든 뒷조사를 다시 하라고 고함을 질렀고 책상 위에 서류들을 쓸어버리며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왜 그런 이중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혹시 그녀도 나처럼 답답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정보를 빼내기 위해 접근한 것일까? 도진은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고뇌에 잠겼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이제 이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고 도진은 그녀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진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차가운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여름은 여느 때처럼 편의점 앞으로 나갔지만 도진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는 하염없이 그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그는 받지 않았고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혹시 빚쟁이들에게 잡혀간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디 아픈 것은 아닐까? 온갖 상상을 하며 발을 동동 구르던 여름은 결국 편의점 사장님에게 부탁해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도시락을 얻어 그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진이 어디 사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차가운 밤바람만이 그녀의 빈 옆자리를 맴돌았다. 한편 도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편의점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서 초조하게 자신을 기다리는 여름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진실해 보였지만 이미 한 번 속았다는 생각에
그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도지는 와인을 한 입에 털어 넣으며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경쟁자를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이었다. 한여름 너의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내가 직접 벗겨주지 기대해도 좋아. 화면 속에 여름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지만 도지는 모니터를 꺼버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다음날 미래그룹 회장실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익명이었고 수신인은 한여름 이사 앞으로 되어 있었다. 여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어젯밤 자신이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가면 놀이는 이제 끝났어. 조만간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야. 여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사진을 떨어뜨렸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숨이 막혀왔고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이 선진그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서울의 하늘은 아침부터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한 무거운 기압이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오늘 있을 선진그룹과 미래그룹 간의 역사적인 합병 조인식을 앞둔 긴장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강도진 회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는 도심의 풍경이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느껴졌고 그는 오늘 이 판 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잡아먹기 위해 차가운 이성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비상계단에서 목격한 진실로 인해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완벽한 포식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도지는 비서실장이 건네는 오늘의 일정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짓으로 물리며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조여맸는데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감정의 굴레를 끊어내려는 듯한 결연한 몸짓이었다. 그는 오늘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 가증스러운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천 번도 넘게 그녀를 단죄하고 있었다. 한편 미래그룹 본사에서 출발 준비를 하던 한여름 이사의 마음속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는데 그녀는 익명의 협박 편지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에 얼굴을 맡기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벽하게 세팅된 재벌가 상속녀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불길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만날 상대인 선진그룹의 강도진 회장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다. 여름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붉은색 립스틱을 덧발랐고 오늘 협상에서 밀리면 자신의 입지는 물론이고 그룹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그녀가 기다리는 편의점 오빠의 연락은 여전히 없었고 그 침묵이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두 거대 기업의 임원진들이 호텔 컨벤션 센터의 VIP 회의실로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고 회의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먼저 도착한 선진그룹 측 인사들은 강도진 회장의 서리빨 같은 기세에 눌려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고 도지는 상석에 앉아 문 쪽을 응시하며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고요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잠시 후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열리고 미래그룹의 수행원들이 도열하자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한여름 이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의실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 들어왔다. 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들어오는 그녀를 응시했고
여름 또한 고개를 뻣뻣이 든 채 상대방의 수장을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은 멈추어 버린 듯했고 두 사람의 눈동자 속에는 경악과 혼란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여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말끔하게 넘긴 머리와 최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며칠 전까지 컵라면 국물을 함께 나눠 마시던 그 동네 백수 오빠가 틀림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중심을 잡았고 튀어나오려는 비명을 가까스로 삼켜냈다. 반면 도지는 이미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주한 충격에 잠시 말을 잃었으나 이내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조소하듯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짐짓 모르는 척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래그룹 한여름 이사님 소문대로 대단한 미인이시군요. 도진의 손을 잡은 여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녀는 도진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분노와 조롱을 읽어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도진은 작정한 듯 여름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 그의 공격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을 넘어선 감정적인 응징에 가까웠다. 도진은 미래그룹이 제시한 자산 평가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며 서류를 집어 던지다시피 했고 신뢰가 깨진 파트너와는 밥 한 끼도 같이 먹기 힘든 법인데 하물며 수조원이 오가는 사업을 어떻게 같이 하겠냐며 비꼬았다. 여름은 도진의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다. 회장님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 미래그룹은 투명한 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뢰라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상호 간의 존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름의 반박에 도지는 콧방귀를 뀌며 존중이라니. 가면을 쓰고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존중입니까? 하고 쏘아붙였다. 회의실에 배석한 임원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살벌한 기류에 당황하여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고 있었다. 도지는 마치 취조하듯 여름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었고 그 질문 하나하나는 그들이 편의점에서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을 교묘하게 비틀어 그녀를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서민 경제에 대한 이해도 없이 탁상 공론만 늘어놓는 경영진은 3,000원짜리 라면 한 그릇의 가치도 모를 것이라며 비난했는데 이는 명백히 여름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었다. 여름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고 도진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 중단을 선언하려 했으나 그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쾅하고 열리며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난입했다. 그것은 선진그룹의 서열 2위이자 호시탐탐 도진의 자리를 노리던 최 전무였는데 그는 승리에 도취된 표정으로 수십 명의 기자들을 대동하고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최 전무는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이 합병은 원천 무효이며 강도진 회장과 한여름 이사가 결탁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소리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기자들은 도진과 여름을 향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최 전무를 노려보았고 여름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도진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 내역이라며 조작된 장부를 펼쳐 보였고
그 안에는 도진이 최근 해외 펀드에 투자한 내역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상황은 명백히 도진과 여름 두 사람 모두를 겨냥한 함정이었고 최 전무는 미래그룹 내의 반대파 세력인 여름의 고모와 손을 잡고 이 판을 짠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순간적으로 머리를 회전시켜 상황을 파악했고 지금 여기서 서로를 헐뜯고 싸우다가는 두 사람 모두 공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끓어오르는 개인적인 배신감을 잠시 접어두고 냉철한 CEO의 본능을 발휘하여 자리에서 일어났고 당황한 여름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기자들의 인파를 헤치고 나가기 시작했다. 여름은 도진에게 끌려가면서도 반항하려 했지만 도진의 악력이 너무나 강했고 귓가에 들리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제압했다. 살고 싶으면 조용히 따라와. 지금은 입 다물고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도진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길을 트게 한 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비상 엘리베이터로 몸을 피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도진은 잡고 있던 여름의 손목을 내동댕이 치듯 놓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벽에 기대어 섰고 여름은 얼얼한 손목을 문지르며 도진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거야? 여름이 먼저 침묵을 깨고 소리쳤지만 도진은 싸늘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를 비웃었다. 당신이야말로 연기력이 대단하더군. 재벌가 상속녀가 편의점 알바 코스프레라니 취미생활치고는 꽤 고상하잖아. 도진의 독설에 여름은 말문이 막혔지만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러는 당신은요, 멀쩡한 회장님이 백수 행세하면서 컵라면 얻어먹는 건 무슨 신보인데요. 서로 속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두 사람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의 마스크가 벗겨진 채 날선 말들을 주고받으며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폭발시켰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는데 밖에는 이미 수많은 파파라치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고 여름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고 차가운 어조로 제안했다. 일단 휴전이야. 저 하이에나들한테 뜯어먹히기 싫으면 당분간은 협조해. 당신이나 나나 이 함정에서 빠져나가려면 어쩔 수 없어. 여름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도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사랑의 도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일시적인 동맹이었고 그들의 관계는 이제 낭만적인 연인에서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공범자로 변질되어 버렸다. 도진은 미리 대기시켜둔 자신의 개인 차량에 여름을 태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뒤따라오는 기자들의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위험한 고개운전을 시작했다. 차 안에서 여름은 창밖을 보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몰래 훔쳤고 도진은 백미러로 그런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하며 핸들을 더욱 꽉 쥐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편의점 앞에 순수한 연인이 될 수 없었고 거대한 음모와 배신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도진은 최 전무와 여름의 고모가 쳐놓은 덫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했고 옆자리에 앉은 여름 역시 눈물을 그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도끼를 품기 시작했다. 도진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에 위치한 그의 비밀 안전가옥으로 향했고 그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은밀한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 차가 멈추고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자 여름은 불안한 눈빛으로 도진을 쳐다보았지만 도진은 아무런 설명 없이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내리라는 눈짓을 했다.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보고 앉아 어색한 침묵을 지켰고 잠시 후 도진이 냉장고에서 생수 2병을 꺼내 탁자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마셔.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을 조여오는 저 늙은 여우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거야. 도진의 눈빛은 다시금 냉철한 승부사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고, 여름 또한 생수병을 집어들며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때 거실 벽에 걸린 대형 TV 뉴스에서는 두 사람의 스캔들과 횡령 의혹이 속보로 타전되고 있었고, 앵커는 강도진 회장과 한여름 이사가 잠적했다는 멘트를 내보내고 있었다. 화면 속 자료 화면에는 두 사람이 편의점 앞에서 다정하게 라면을 먹고 있는 파파라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두 사람을 감시해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도진과 여름은 동시에 그 화면을 보며 경악했고, 이 모든 일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도진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욕설을 내뱉었고, 여름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이제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공유하며 썩어빠진 적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 밤이 깊어가고 안전가옥 밖에는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는데, 빗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듯 거칠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도진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가져와 최 전무의 뒷조사 자료를 펼쳐놓았고, 여름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모의 측근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적대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그들의 협력은 위기 상황 속에서 기묘한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능력을 재확인하며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배신감의 앙금은 여전히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벽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도진은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여름을 쳐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라면 국물보다 진했던 그들의 사랑은 과연 이 진흙탕 싸움 속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증오로 남게 될까? 빗줄기는 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빗줄기가 통유리창을 거세게 때리는 소리만이 넓은 거실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고, 서울 외곽 깊숙한 산자락에 숨겨진 강도진의 안전가옥은 세상과 단절된 고요한 섬처럼 느껴졌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진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털어내며 소파에 앉았는데, 그의 표정은 창밖의 날씨만큼이나 어둡고 차가웠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여름은 도진이 건네준 헐렁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꼿꼿했으며 마치 적진 한가운데에 포로로 잡혀온 장수처럼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며칠 전 편의점 플라스틱 테이블에서 나누었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서로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만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공기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따서 잔에 따르지 않고 병째로 입을 가져가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켰는데, 타들어가는 듯한 목 넘김조차 가슴 속의 울분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깟 삼각김밥 하나 나눠 먹으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니까 재미있었습니까? 한여름 이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재벌 3세가 편의점 알바생 연기하느라 얼마나 역겨웠을지 상상이 안 가는군요. 도진이 비꼬는 말투로 침묵을 깨뜨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어 듣는 이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다. 여름은 질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도진을 노려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 또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러는 강도진 회장님이야말로 컵라면 국물 마시면서 인생 다 산 것처럼 한탄하시더니 연기 대상이라도 받으셔야겠어요. 주식 투자 실패한 백수 연기가 그렇게 자연스러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며 말로 하는 난타전을 벌였고, 그들이 함께했던 소박한 추억들은
이제 서로를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독설 속에는 단순히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때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싸움을 일시 중지시켰다. 화면 속 그래프는 선진그룹과 미래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고, 최전무와 여름의 고모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현 경영진의 부도덕함을 성토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과 여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밀월 여행을 떠났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며 주주들을 선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조직적인 쿠데타였다. 도진은 화면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고, 여름은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이미 회사 임원들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두 그룹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며, 그들이 감정 싸움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다. 상황 파악이 끝난 도진은 감정을 순식간에 갈무리하고 냉철한 CEO의 눈빛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어 빠르게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에게 씌워진 프레임은 부도덕한 횡령범과 무능한 상속녀의 일탈이야. 이것을 뒤집으려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더 강력한 이슈로 덮어야만 해. 도진의 말에 여름은 의구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가 제시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도진은 화면에 띄워진 주주 명부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는데 그의 계획은 실로 대담하고 충격적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불륜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세기의 로맨스로 포장해서 역이용하는 거야. 대중은 진실보다 드라마를 원하니까 우리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였다고 공식 발표하고 양사합병을 결혼과 연결 짓는다면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될 수 있어. 여름은 그의 제안에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도진의 눈은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 있었다. 미쳤어요. 지금 나더러 당신이랑 거짓 결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속이고 기만했던 사이인데 어떻게 그런 연극을 또 하라는 말입니까? 여름이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지만 도진은 차갑게 응수했다. 착각하지 마. 이건 로맨스가 아니라 비즈니스야. 당신이나 나나 이대로 가면 회사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자존심 따위가 밥 먹여주는 줄 알아. 살고 싶으면 내 손 잡아. 도진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고, 여름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이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고모에게 회사를 뺏기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위기를 반드시 넘겨야만 했다. 여름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 또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냉정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철저하게 계약에 의한 관계일 뿐 사적인 감정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명시해줘요. 두 사람은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살벌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연인이라기보다는 적국과의 휴전 조약에 가까웠다. 제2조 양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한다. 제2조 대외적인 공식 석상에서는 완벽한 연인 관계를 연기하되 사적인 공간에서는 철저히 남남으로 지낸다. 제3조 본 계약은 경영권이 안정화되는 즉시 파기하며 이후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달릴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진한 감정을 난도질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도진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라면 하나에 행복해하던 그들이 이제는 수조원의 자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영혼 없는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자 도진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까지 기자회견 준비와 의상, 그리고 메이크업 팀을 이곳으로 보내라고 지시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망설임이 느껴지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도진은 여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아침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커플이 되어야 해. 당신의 그 뛰어난 연기력을 믿어보지. 한여름 이사. 여름은 도진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하며 차갑게 대꾸했다. 걱정 마요. 강도진 회장님이야말로 멜로 눈빛 장착하고 나오세요. 괜히 어설픈 연기로 내 발목 잡지 말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렸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등을 맞댄 전우회와 같은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해 서로의 곁을 지켜야만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거짓말처럼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이 드러났지만 안전가옥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최고급 밴과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 도착했고 도진과 여름은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완벽한 재벌가의 커플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도진은 짙은 네이비색 더블 슈트에 행커치프를 꽂아 귀공자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고 여름은 우아한 아이보리색 투피스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하여 기품 있는 상속녀의 이미지를 완성했다. 거울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낯선 기분을 느꼈는데 거울 속의 그들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도진은 여름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준비됐나? 이제 쇼타임이야. 실수하지 마. 여름은 도진의 손을 꽉 잡으며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갔다. 서울 도심의 선진그룹 본사 로비는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최 전무와 여름의 고모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며 눈부신 플래시 세례와 함께 강도진 회장과 한여름 이사가 팔짱을 끼고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마치 레드 카펫을 걷는 영화 배우처럼 당당하고 여유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고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도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여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기자들을 향해 폭탄 선언을 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진지하게 교제해 왔으며 두 그룹의 합병은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 비전입니다. 도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자들은 경악하며 질문을 쏟아냈고 최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여름은 도진의 옆에서 수줍은 듯 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연기는 완벽 그 자체였다. 저와 강 회장님은 서로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깊은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저희를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번 합병을 통해 두 그룹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정성이 느껴질 정도로 호소력이 짙었고 이를 지켜보던 대중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로맨스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폭락하던 양사의 주가는 급반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도진과 여름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지만 그 눈빛 속에서 읽히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 잘했어, 이제 2라운드 시작이야. 기자회견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두 사람은 회장실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잡고 있던 손을 털어내듯 놓았고 가식적인 미소를 거두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도진은 넥타이를 풀며 피로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어. 하지만 놈들이 이대로 물러날 리가 없지. 분명히 더 더러운 수작을 부릴 거야. 여름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알고 있어요. 고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끝까지 가는 수밖에.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고, 비록 계약으로 묶인 관계였지만, 이 전쟁터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서로뿐이라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보여주기식 데이트를 위해 최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메뉴판에 적힌 가격보다 훨씬 더 살벌했다. 도지는 와인잔을 돌리며 최 전무가 관리하는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고, 여름은 고모가 접촉하고 있는 사회 이사들을 포섭할 계획을 세웠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테이블 밑으로는 서로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싶을 만큼 신경전이 치열했다. 그런데 그때 웨이터가 서빙한 요리가 하필이면 최고급 송로버섯이 들어간 파스타였고, 두 사람은 동시에 편의점 라면을 떠올리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도진이 먼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거 3,000원짜리 컵라면보다 맛없겠는데. 여름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김밥 한 줄이 더 생각나는 밤이네요. 아주 잠시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긴장이 풀리며 예전에 익숙한 공기가 감돌았고, 그들은 씁쓸함 속에서도 작은 위안을 얻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고, 선진그룹과 미래그룹의 합병 승인 및 이사 해임안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장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는데, 수백 명의 주주들이 내뿜는 숨, 막히는 긴장감은 거대한 동, 천장을 뚫고 나갈 기세였다. 단상 위에는 강도진 회장과 한여름 이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맞은편에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최 전무와 여름의 고모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전무는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고, 장례를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도진과 여름을 향한 맹렬한 비난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두 사람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연애 노름에 빠져 주주들의 소중한 자산을 탕진하고 있다며 조작된 회계 장부를 스크린에 띄워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주주석 곳곳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일부 강성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해명을 요구하는 등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최 전무가 제시한 자료는 겉보기에 완벽에 가까운 횡령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도진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신사업 자금이 여름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허위 내역은 치명적이었기에 장례는 도진과 여름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급격히 기울었다. 여름의 고모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눈물을 글썽이며 조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을 막지 못한 자신의 부덕함을 탓하는 연기를 펼쳤는데, 그녀의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에 흔들린 소액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주총장의 공기는 두 사람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다. 여름은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도진이 그녀의 손을 강하게 잡아주며 진정시켰고, 도진의 단단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녀에게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주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도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 전무를 응시하며 그들이 준비한 함정이 얼마나 얕은 수인지를 비웃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도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그는 특유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최 전무가 제시한 자료의 허점을 하나씩 짚어내기 시작했는데, 그의 반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최 전무님께서 제시하신 저 자금의 흐름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된 돈이라고 하셨는데, 그 회사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직접 확인은 해보셨는지 묻고 싶군요. 도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 전무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도진은 스크린 화면을 전환하여 허름한 창고 사진을 띄웠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도진과 여름이 자주 가던 편의점 뒷골목에 위치한 폐건물이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쓰러져가는 창고였지만
밤마다 검은색 밴들이 드나들며 의문의 박스들을 실어 나르던 곳이었고, 도진과 여름은 컵라면을 먹으며 그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했던 기억을 떠올려 그곳이 최전무의 비자금, 은닉처임을 밝혀낸 것이었다. 주주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는 사이 여름이 바통을 이어받아 단상 앞으로 나섰고, 그녀는 준비해온 녹취록과 사진 자료들을 공개하며 고모와 최전무의 커넥션을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의 트럭 기사님들은 저희가 우연히 알게 된 분들인데, 그분들이 밤마다 실어 나른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바로 주주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여름은 편의점 앞에서 만난 택배 기사들과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최 전무의 하청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고, 그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한 것이었다. 재벌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밑바닥 정보들이 도진과 여름에게는 적의 목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되었고, 이 반전 드라마의 주 총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최 전무와 고모는 사색이 되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고성을 질렀지만, 이미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고, 도진은 넷기를 박듯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고발장을 들어 보였다. 당신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작한 그 장부야말로 당신들이 회사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자백이나 다름없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도진의 호령과 함께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최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고모는 비명을 지르며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추태를 보였다. 주주들은 도진과 여름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보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은 신뢰와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다. 주총이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남겨진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고,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도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여름에게 수고했다는 짧은 인사를 건넸고, 여름 역시 희미한 미소로 답하며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건 3,000원짜리 컵라면 덕분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들은 화려한 전략이나 막강한 자본이 아니라 가장 낮고 소박한 곳에서 얻은 지혜로 거대한 악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꼈고, 이 승리는 두 사람을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끈끈한 관계로 묶어주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이제 이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서글픈 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었고, 두 사람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려는 듯 창밖의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날 밤 도진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깊은 고뇌에 빠졌는데, 회사는 지켜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여름의 존재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기만했던 여자로 오해했고, 나중에는 생존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지만,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그녀의 진심과 용기를 목격하며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도진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의점 영수증 한 장을 꺼내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여름이 자신의 힘든 하루를 위로하며 사주었던 캔맥주와 삼각김밥 목록이 찍혀 있었다. 그는 이 영수증이 수조 원짜리 계약서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였지만 그는 그녀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 한편 여름 역시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 서성이고 있었는데,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도진과 함께했던 치열했던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고, 내일이면 해지될 계약 관계가 못내 아쉬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도진의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망설였는데,
비즈니스로 시작된 관계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 혹시나 그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편의점 앞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설렘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저녁 그 편의점에서 봐요. 할 말이 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른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인 편의점 앞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이 놓여 있었지만 그곳을 채우는 공기는 사뭇 달랐다. 도지는 평소처럼 트레이닝복 차림이 아니라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나와 있었고, 여름 역시 수수한 원피스 차림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도지는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 2개와 김밥을 사들고 나왔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국물만 떠먹으며 침묵을 지켰다. 라면 면발이 불어갈 때쯤 도진이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계약은 끝났지만 나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아. 한여름, 도진의 고백은 투박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여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한 커플 시계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차고 있던 낡은 시계를 보고 언젠가 꼭 선물해주고 싶었던 거야. 재벌 회장 강도진이 아니라 인간 강도진으로서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여름은 눈물을 글썽이며 시계를 받아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오빠가 회장님이든 백수든 상관없어. 그냥 내 편 들어주는 든든한 동네 오빠면 충분해. 두 사람은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는데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도진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다. 최 전무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도진의 개인 금고를 털려고 시도했다는 보고였는데 도진은 전화를 끊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우리 인생에 쉬운 엔딩은 없나 봐. 여름은 눈물을 닦고 씩씩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서 혼내줘요. 우리 돈은 10원 한 장도 뺏길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달려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활기차 보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친 전쟁터를 함께 헤쳐나갈 영원한 파트너가 된 것이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밤 공기를 가르고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이 어두운 골목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강도진과 한여름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혼란스러운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최전무의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빼돌리려 했던 도진의 비자금 금고는 굳게 닫혀 있었고 현장에서 체포된 일당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차고 경찰차로 연행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패배한 병정들의 초라한 행렬과도 같았다. 도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거대한 암덩어리가 제거된 듯한 시원함을 느꼈고 옆에 서 있는 여름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여름 또한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도진의 단단한 어깨에 기대어 서서 이 모든 악몽이 끝났음을 실감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소탕 작전의 성공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증명해낸 승리의 순간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선진그룹과 미래그룹의 합병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두 회사가 합작하여 만든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도진과 여름은 이제 더 이상 편의점 앞에 가난한 백수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인 커플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조간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바쁜 스케줄 틈틈이 주고받는 짧은 문자 메시지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몰래 나누는 손길은 그들이 전쟁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드디어 다가온 결혼식 당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입구부터 화려한 꽃장식으로 뒤덮여 있었고 정계와 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도지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섰지만 그의 표정은 설렘보다는 긴장과 피로가 뒤섞인 묘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오늘의 결혼식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 여름과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첫 단추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위함이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여름 또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티아라와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편의점 컵라면 국물보다 못한 이 화려한 거칠애에 대한 회의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축하 인사를 건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식적인 미소 속에서 진심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그럴수록 도진과 함께했던 소박한 시간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두 사람이 버진 로드에 들어서자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쏟아졌다. 도진과 여름은 완벽하게 연출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그들이 잡고 있는 손에서는 식은땀이 배어 나오고 있었고 서로의 손을 꽉 쥐는 악령만이 그들의 진짜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주례사의 긴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도진은 여름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는데 이 지루한 연극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불만 섞인 투정이었다. 여름은 피식 웃으며 도진의 옆구리를 살짝 꼬집었고 두 사람은 엄숙한 예식도 중에 몰래 장난을 치며 긴장을 풀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서 이 화려한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갈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 연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는데 술에 취한 하객들의 고성 방가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배 제의에 두 사람은 혼이 나갈 지경이었다. 도진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느라 입가에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었고 여름 역시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끌고 다니며 발이 부르트도록 테이블을 돌고 있었다. 그들은 문득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텔레파시가 통한 듯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것은 더 이상 이 가식적인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잠시 쉬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여름의 손을 잡아 끌어 비상구 쪽으로 향했고 여름은 망설임 없이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도진의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화려한 호텔 로비를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도진은 미리 주차해둔 자신의 낡은 스포츠카 시동을 걸었고 여름은 풍성한 드레스 자락을 구겨 넣으며 조수석에 올라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면서도 낭만적이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심의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하자 시원한 밤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들이치며 그들의 땀방울을 식혀주었다. 도진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소리 높여 웃었고 여름은 머리에 쓴 티아라를 벗어 던지며 해방감을 만끽했는데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부부가 아니라 사랑의
빠진 평범한 남녀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허름한 편의점 앞이었고, 늦은 시간이라 인적이 드문 그곳은 여전히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그들을 반기고 있었다. 도진과 여름은 턱시도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편의점에 들어섰고, 야간 아르바이트생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들을 쳐다보았다. 도진은 능숙하게 컵라면 2개와 김밥, 그리고 캔맥주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올려놓았는데, 아르바이트생은 떨리는 손으로 바코드를 찍으며 혹시 드라마 촬영 중이냐고 물어보았다. 여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가장 긴 드라마를 찍고 있는 중이라며 윙크를 날렸다. 편의점 밖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키득거렸다. 최고급 호텔의 스테이크와 랍스터를 뒤로하고 기껏 3,000원짜리 라면을 먹으러 도망쳐 나온 자신들의 꼴이 우스웠지만,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산해진 미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황홀했다. 도진은 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여름에게 물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수많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지금 이 맛을 잊지 않을 수 있겠냐는 진지한 질문이었다. 여름은 김밥을 입에 넣으며 단호하게 대답했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발은 항상 땅에 붙이고 살자고 약속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앉아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져 길게 늘어져 있었다. 도진은 여름의 손에 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고백했는데,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명예를 다 잃는다 해도 너만 있다면 이 편의점 라면 하나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었다. 여름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도진의 손을 꽉 잡았고, 나 또한 당신이 회장이 아니라 빈털털이 백수라 해도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고, 그 순간 편의점 앞은 그들만의 작은 천국으로 변했다. 그들은 라면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대화 주제는 주식시장이나 기업 합병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누가 먼저 일어나서 해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소소한 내기였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그들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사진을 찍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고 V자를 그려 보이며 포즈를 취해 주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세상의 시선이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는 서로의 존재만이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화려한 일탈이 끝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전쟁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오늘 밤에 이 기억이 그들을 지켜주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것임을 말이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름에게 손을 내밀었고, 여름은 그 손을 잡고 일어나며 드레스 자락을 털었다. 이제 가자, 우리의 집으로. 도진의 말에 여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화려하지만 외로운 재벌의 모습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꽉 찬 행복을 가진 연인의 모습이었다. 편의점 간판의 불빛이 깜빡이며 그들의 앞길을 비추었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듯 춤을 추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서로가 흙수저인 줄 알고 시작된 오해와 거짓말이 빚어낸 이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따뜻한 교훈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강도진과 한여름,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와 갈등을 겪겠지만, 그때마다 편의점 앞에 그 낡은 테이블을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손을 잡고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향해 웃음 지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100조 원의 자산보다 더 값진 그들만의 진정한 유산이 될 테니까.